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의 배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 2학기 강의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배근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목표를 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못 끝내 진도를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업은 강의는 끝났지만 시간 나는 대로 어, 못다한 배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로는 일단 먼저 콘크리트 전담벽의 일반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보통 전담벽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설 기준에 나오는 콘크리트 벽체의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전담벽의 배근 상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전담벽의 일반 사항으로서 우리는 콘크리트 전담벽을 비롯해서 내력벽 또는 콘크리트 구조벽이라는 부르는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이 벽체라고 하죠. 벽체, 구조벽, 스트럭처 월은 기둥과 비교해 보면 중력하중, 축하중, 그죠? 축하중을 받는 거죠. 축하중을 받는 기둥과 함께 축하중을 받는 대표적인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에 대해서 축하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둥과 마찬가지로 수직 부재니까 전담력도 받습니다. 전담력도 받고 그 다음에 휨 모멘트도 저항하게 되죠. 근데 기둥은 일반적으로 강축과 약축의 이 방향의 휨 모멘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벽체는 면내 강축에 대해서 그렇죠? 면내 강성이 큰 강축에 대해서 한 방향의 휨 모멘트가 닿는 게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는 그 비틀림 모멘트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체가 대칭으로 딱 있다 그러면 비틀림이 어쩌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벽체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강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중력하중, 수평하중을 받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림에 저항하도록 또 설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조합력을 받는 벽체를 우리는 스트럭처 월, 구조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담벽은 이 구조벽의 하나입니다. 그죠? 스트럭처 월이라고 하면 그 전담벽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내력벽이라고도 부르고 혼용해서 많이 부르죠. 그래서 구조벽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벽이 있고요. 오늘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우리는 1번에 대해서 배우는데 구조벽 중에서도 전담벽에 대해서 배분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무보강 콘크리트 구조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실무에서 잘 쓰이지는 않지만 구조 기준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강이라고 한다면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는 벽체가 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철근비라는 게 있는데 그 최소 철근비 이하의 철근이 들어가 있는 구조벽을 우리는 무보강 콘크리트 구조벽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것도 엄연히 구조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수 철근 콘크리트 구조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특수 콘크리트 구조벽, 특수 전단벽으로 꼭 설계해야 될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특수 전단벽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따로 별도로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벽에는 크게 내력벽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는 쉐어월 전단벽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면 실제로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거진 같은 개념으로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굳이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내력벽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쓰이는 수직 방향. 그래서 수직 방향의 부재로서 기둥 대신에 여기 중력 방향의 힘, 이게 중요하죠. 중력 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우리는 보통 내력벽이라 하고, 내력벽은 보통 이제 중력 방향의 힘에 대한 좀 주안점을 두고 부르는 용어고요. 이에 비해서 전단벽은 수평하중, 바람 또는 지진 등이 있겠죠. 지진 등의 수평하중으로부터 생긴 면내, 여기 중요하죠. 면내 전단력을 지지하거나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벽체를 우리는 전단벽, 쉐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벽은 뭐 중력하중도 견디겠지만 거기서는 좀 비중이 그 수평하중의 면내 전단력, 특히 면내 전단력으로 견디는 것을 우리는 그 전단벽, 쉐어월이라고 부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쉐어월 중에서 보통 전단벽의 배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벽은 벽면에 있으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시죠? 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는 벽체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벽은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각 층별로 수평하중이 작용합니다. 그 수평하중은 지진에 대한 수평하중도 있고 바람에 대한 수평하중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요 레벨이 슬라브 레벨이라고 본다면 각층 슬라브에 바람하중과 지진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작용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 슬라브를 통해서 슬라브의 무한 강성의 다이아프램, 그러니까 강한 경막이라고 하죠. 강한 경막을 통해서 전단벽에 수평하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단벽은 기둥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항시 축하중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N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P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N이라고 표현할 때면 항시 수직하중, 기둥과 마찬가지로 축하중을 견디면서 특히 전단벽은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층에 걸리는 전단벽 중에서 하부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하죠? 역학적으로 전단력이 강하게 크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을 고정이라고 보고 전단벽은 밑을 고정으로 해서 위로 솟구쳐 있는 캔틸러브를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수평하중에 대해서 그렇죠? 휨 모멘트를 받게 되죠. 휨 모멘트를 받게 되는데 그 휨 모멘트도 하부층으로 내려올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마찬가지로 축하중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누적됨으로 인해서 축하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콘크리트 전단벽의 구조적 거동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바닥판, 그죠? 바닥판을 통해서 수평하중이 전단벽에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 원리는 이 바닥판이라는 것은 옆에서 볼 때는 흉이 큰 보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잘 휘어지지가 않죠. 슬라브 같은 경우는 면내에서 보면 이렇게 잘 휘어지지만 흙받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놓고 쉬려면 잘 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판 부재는 면 외 강성은 약하지만 면 내 강성은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라브는 각 그 바닥판에서 그 면 내 강성이 크기 때문에 이 그 바닥판은 강한 경막으로 엮여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슬라브가 쳐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무한 강성의 다이프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바닥판에 작용하는 이런 수평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하중이 작용할 때 이렇게 판이 이렇게 쉰다, 보와 같이 이렇게 쉰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경막의 슬라브들은 이렇게 쉬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움직이죠.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모난 형상의 슬라브라고 한다면 이것이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휨 변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수평 이동 좌우 또는 위아래로 수평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회전, 그렇죠? 로테이션, 회전 이동을 하는 형태로서 거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바닥판에 전달되는 수평하중은 힘을 이무에 예를 들어서 전단벽이면 전단벽에 다 힘을 100%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무적으로 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의 강한 경막 작용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 거동에 또는 구조 역학적이나 구조 설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에 전단벽이 있다고 친 거죠. 이쪽하고 이쪽에 전단벽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위에서 작용하는, 바닥판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대해서, 그죠?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데, 그래서 저항하는데 어떻게 죠 면내로만 면내 강성. 여기 중립축이라 그러면 중립축을 중으로 강한 면내 강성으로만 저항하고 있도록 보통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윗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그렇죠? 전단벽의 배치가 대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편심이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밑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구조 계획을 하다 보면 코어의 위치에 따라서 밑에 그림과 같이 전단벽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평하중에 대해서 수평하중이 지금 점선 치는 이 큰 수평하중이 실제로 지진하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작용하냐면 질량 중심, 매스 센터라고 하는 질량 중심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건물이 갖고 있는 회전 중심이 있습니다. 그 바닥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여기 요 부분이 강성 중심이라고 해서 회전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강성 중심을 기준으로 어떤 하중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이 편심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렇죠? 편심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에,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틀림 모멘트에 또 저항하게 되려면 그림과 같이 요 벽체, 수직 벽체와 요 수직 벽체가, 그렇죠? 요 비틀림 모멘트에 저항하려고 하겠죠. 면내 강성으로. 이런 식으로 전담벽은 구조 계획에 따라서 비틀림을 받게 됩니다. 비틀림을 받게 돼서 저항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 보면 상부와 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정확하게 그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비틀림 모멘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 편심 비틀림 모멘트인가요? 이렇게 부르는 5%, 예를 들어서 위아래 방향으로는 요 평면에 폭 있죠? 요 폭의 5%에 해당되는 우발 편심 모멘트가 강성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비틀려진다고 보고 안전하게 내진 설계를 하도록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요거는 전 벽체의 단면이고요. 위에는 이제 평면이겠죠. 평면이면 보통 우리는 전 그 각 층의 벽체의 길이를 LW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LW, 그래서 반반 이쪽 대칭이라고 하면 이쪽이 2분의 LW가 되고 오른쪽이 2분의 LW가 되겠죠. 그래서 벽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벽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벽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하중, 그렇죠? 여기는 NU라고 표현됐는데 NU의 수직하중이 걸리는 거죠. 걸리고 또 요 강축을 평면에서 보면 요 벽체 중심, 요 단면의 강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멘트가 걸립니다. 그렇죠? 휨 모멘트가 걸리는데 휨 모멘트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어떤 수평하중이, 그렇죠? 수평하중이 이렇게 전단력이 V라고 할까요?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렇게 이 벽체에는 중력 방향의 축하중과 그 다음에 휨 모멘트가 걸리는 거죠. 휨 모멘트가 걸리는데 강축 방향으로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여기서 보면 설계 컨셉을 보면 여기 모멘트를 여기 작용할 때 모멘트를 여기 축하중 있죠? 축하중으로 이렇게 나누면 n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편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2라는 편심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 컨셉상 요 2만큼 축하중이, 그렇죠? 벽체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한다고 보고, 그렇죠? 구조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둥도 마찬가지였죠. 기둥도 PM 상관 곡선을 통해서 이제 부재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벽체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편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축하중이 작용을 할 때 보면 어떤 일반 중립축이 생길 거고요.
그렇죠? 이 중립척이 생길 거고, 그림에서는 이쪽 방향에 축양중이 생기면 오른편에는 압축, 그렇죠? 압축 응력이 생길 거고, 왼쪽에서는 인자 응력이 생기겠죠. 근데 오른쪽에 대해서 압축 응력은 콘크리트가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부재, 그죠? 수직 철근, 벽체의 수직 철근이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콘크리트는 그 인장력에 대해서는 그죠? 좀 무시를 하고 잘 못 견디니까 철근이 수직 철근이 다 저항하게끔 설계하는 게 구조, 벽체 구조 설계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둥과 다르게 그렇죠? 요 강축을 단면에 보면 강축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고 요 약축에 대해서는 벽지 두께가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축에 대한 강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축에 대해서 그렇죠? 면의 힘이라 그러는데 면의 힘에 대해서는 저항력을 무시하고 설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물론 면의 힘도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보통 전단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으로 쓰는 경우 이거는 저희가 그앞 강의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거는 그 강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일단은 콘크리트 보통 정단벽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내력벽 시스템 중에서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있죠. 내진 설계 범주 D에서 60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 되면 60m를 초과하게 되면 보통 전단벽을 쓸 수 없고 특수 전단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진 성능 평가를 통해서 퍼포먼스 베이직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골조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은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내진 설계 범주 D에서 60m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 시스템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벽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 골조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그림 여기 2에서 나오죠. 중앙에 그 코어 부분에 그 전단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골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지진 하중을 누가 받는다? 예, 가운데 있는 전단벽의 대부분의 지진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하는 게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그냥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진 설계 범주 뒤에서는 60m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 역추형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일반 규준만을 만족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에서 또 보통 전단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진 설계 범주 D에서 몇 미터까지요? 3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KDS 4일의 구조설계 기준에서 나온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 거기에서도 보통 전단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보통 전단벽을 어떤 구조 시스템을 결정하고 수직 부재를 결정했을 때 보통 전단벽이라는 건 아까 내력벽하고 구분된다 그랬죠? 내력벽은 중력 하중에 대해서만 저항하는 것을 주로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수평 하중에 대해서 견디도록 설계하는 게 전단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계획을 할 때 그 많은 그러니까 벽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느 벽체를 나는 전단벽으로 쓸 건가? 그리고 어느 벽체는 나는 중력 저항용인 내력벽으로만 쓸 건가? 또는 어떤 벽체는 구조 벽체가 아닌 비내력 벽체로 쓸 건가를 잘 선정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 같은 아파트 그리고 뭐 삐르티 구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대부분을 이제 벽체를 대부분 내력벽 또는 전단벽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 일부 벽체만 전단벽으로 쓰고 그 외에는 내력벽 중력 저항으로만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부분의 지진 하중을 가운데 있는 코어가 그렇죠? 60m 이내에서 내진 설계 뒤에서 전단벽에 다 견디게끔 설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그냥 저층 건물 위주로 설명드렸듯이 저층 건물 위주로 뭐 골조하고 그 다음에 전단벽을 이렇게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상관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강성에 따라 그냥 힘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서 쉽게 저층 건물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쓸 수도 4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3번은 제가 저거죠? 보통 전단벽 상호작용 시스템 그렇죠? 보통 전단벽 상호작용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죠? 전단 그러니까 수평화 중에 어떤 전단력에 대해서 각층의 전단력에 대해서 전단벽의 전단 강도가 어느 정도 최소한 몇 퍼센트? 75% 이상 견뎌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골조는 각층에 작용하는 설계 전단력의 25% 이상을 작용하면 이거를 보통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층 건물은 4번과 같이 어느 부분에 뭐라죠? 강성에 따라 그냥 자유롭게 모델링해서 몇 퍼센트는 누가 받고 몇 퍼센트는 누가 받고의 구분 없이 그냥 임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그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4번은. 그래서 저층 건물 위주로 많이 이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체에 설계 기준이 있는데 설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벽체와 기둥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벽체와 어떤 거는 벽체고 어떤 거는 기둥인가를. 근데 이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했죠. 제가 앞에 강의에 기둥 배근을 설명하면서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벽체는 계수 연직 충력이 0.4 AGFCK 이하이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적에 대해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를 곱한 그 값의 40%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하의 축하중, 그러니까 축하중이 기둥에 비해서 작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작게 받고, 그 다음에 총 수직 철근량이 단면적의 0.01배 이하인 부재를 우리는 벽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0.01배라는 거 뭐죠? 철근량이, 수직 철근의 철근량이 1% 이하라는 거죠. 왜냐면 기둥은 최소 철근비가 수직 철근의 경우에는 1% 이상이어야지 기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기둥은 1% 이상의 철근량을 또 넣어줘야 되고, 그렇죠? 물론 전 예외 조항은 있지만, 그래서 벽체는 일단은 적은 양의 축하중을 받고요. 그 다음에 1% 이하의 수직 철근비를 가져야지 우리는 벽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그죠? 이거보다 큰 축하중을 던지거나 그리고 배근 양이 수직 철근의 철근량이 철근비가 1%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는 기둥, 그죠? 기둥으로 구분하고 기둥에 준하는 배근 상세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이 나옵니다. 이외의 부재는 그 기둥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휘 및 압축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설계 기준의 압축 기둥이죠. 압축 부재의 설계 및 배근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게 기준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월 컬럼이라는 게 있죠. 기둥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기둥에서도 띠철근을 한번 기둥일 때의 띠철근 배근과 월일 때의 띠철근을 배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컬럼이라 한다면 그렇죠? 월 컬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직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근 간격이 있겠죠. 순간격이 150mm 이상이냐, 그렇죠? 150mm 이하냐를 기준으로 띠철근이 크로스바라는 띠철근이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에서는 모서리 철근에 하나 걸러 있는 철근, 그렇죠? 또는 크로스 철근이 설치되어 있는 하나 걸러 있는 철근은 어떻게 하죠? 주철근은 다 크로스 타일이라고 하나요? 크로스 타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죠. 한쪽은 90도, 한쪽은 135도 갈고리가 있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그 대신 이 철근과 주철근의 순간격이 150mm 이하이면 한 칸 걸로 한 칸, 주철근에 한 칸 걸로 한 칸은 다 크로스 타일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순간격이 이상이면 150mm 이상이면 모든 주철근은 크로스 타일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죠? 모든 주철근은 크로스 타일로 이렇게 감겨야 된다고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죠. 그렇죠? 정하고 있습니다. 기둥인 경우에는. 그런데 벽체인 경우에는요. 벽체인 경우에는 이런 보조 띠철건이라고 하는 크로스 타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부재가 수직 부재로서 벽체로 구분을 하느냐 또는 기둥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철근의 배근량도 달라지겠지만 크로스 타일, 그죠? 띠철근의 배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살펴보면 벽체는 이에 작용하는 편심 축하중, 그 다음에 수평하중 및 기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안전하죠? 그 다음에 축하중을 받는 벽체의 설계는 설계 일반, 그 다음에 최소 철근비 기준이 있습니다. 벽체의 설계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정밀한 구조 해석에 의하지 않는 한 여기 보면 각 집중하중에 대한 벽체의 유효 수평 길이는 하중 사이의 중심거리 그리고 하중 지지폭의 벽체의 두께를 4배 한 거를 더한 값, 길이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정밀한 구조 해석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은 별로 잘 쓰이진 않죠. 근데 약산을 하거나 이럴 때 이 기준을 따라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보면 기준을 벽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하중에 대해서 전단력이 작용을 하죠. 그죠? 벽체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이 작용하는데 보와 마찬가지로 그 전단력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단 설계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전단 설계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 같은 경우는 수평 구조에서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휨 부재로서 거기에 전단력이 작용하는데 그 전단력은 을 저항하는 게 스트럽이라는 거죠. 그렇죠? 스트럽으로서 배근을 하는데 벽체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벽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벽체는 이렇게 벽체가 있다. 벽체가 있고 하부에 이제 지지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평력이 크게 이렇게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그렇죠? 근데 물론 좀 이런 전단력은 바람일 수도 있고 지진화 중일 수도 있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작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벽체도 마찬가지로 전단에 대해서 파괴 보의 기준에 의해서 밑에 보면 밑에를 지점으로 고정단으로 해서 솟구쳐 있는 보라고 볼 수 있죠. 캔틸리버 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가 자르려고 하는 각층에서 이제 잘리려고 하는 전단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파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파괴가 되겠죠? 사인장 크랙을 통해서 파괴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 또는 이쪽에 대각선 방향에.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 때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잠깐 설명드린 적 있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뭐 균열 유형인가요? 이런 강좌를 통해서 포항 지진으로 해서 삐로티 기둥이 파괴됐을 때 그 균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기둥에서도 십자형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면서 비틀면서 막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단벽도 솟구쳐 있는 일종의 기둥이라고 본다면 이런 사인장 크랙을 통해서 X자 방향의 사인장 크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괴될 때 이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장 크랙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인장 크랙을 제어하는 게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수평하중이죠. 수평철근이죠. 그렇죠? 수평철근인데 기둥과 다르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수직철근도 전단 보강철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게 이제 기둥과 다르게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요. 벽체와 일체로 된 압축 부재의 설계는 이런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게 있고 요거는 기둥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기둥할 때 보면 기둥할 때
기둥의 배근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압축부재의 경우 감소된 유효 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 철근량과 설계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감소된 유효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기둥의 아까 최소 철근, 주철근의 최소 철근은 1% 이상 넣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1% 이하의 주철근을 배근해도 될 수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의 철근은 이와 교차되는 구조부재인 바닥, 지붕, 기둥, 벽기둥, 부벽, 교차 벽체 및 기초 등에 충분히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죠? 충분히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 철근이 압축철근이면 압축철근 정착을 하면 되고 인장철근이면 인장철근 정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단벽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직벽체나 수평철근이나 수직철근이나 수평철근이나 다 인장철근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거 좀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철근량과 벽체 두께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다만 있죠. 정밀 구조 해석에서 에 의해서 충분한 강도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철근량이나 그 벽 두께의 제한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벽체의 밑면에서 기초판으로 하중 전달은 이런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벽체 설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나와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 설계자가 어떤 컨셉을 갖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살펴보면 1번 압축부재, 기둥이죠. 압축부재로서의 벽체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둥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강축에 대한 작용하는 일방향 힘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면의 힘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고요.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압축부재로서의 벽체 설계를 전단벽 설계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실용설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실용설계법을 정해도 되는데 이런 설계송법은 사실은 거의 그 압축부재, 압축력만 작용하는 그렇죠? 부재, 그러니까 인장력이 벽체에 뭐 그러니까 그렇죠? 수평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부재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설계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 약산식이나 이런 것 때만 쓰고 사실 실무에서는 전단벽 설계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는 세장한 벽체의 대체 설계법인데 이거는 면외의 강성을 그렇죠? 면외 강성이 사실 약해서 잘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면외의 강성을 고려해서 벽체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압축계 설계와 똑같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사실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의 압축 부재로서의 벽체 설계는 어쨌든 뭐 기둥인데 기둥 설계를 하는데 한 방향의 휘 모멘트만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실용해법을 따를 수 있다고 써 있죠. 근데 실용해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벽체의 최소 두께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벽체의 두께는 여기 보면 수직,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슬라브가 보통 받침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수평 받침대, 그러니까 수직 받침대, 수직 거리죠. 벽체의 이제 수직 높이, 그 다음에 수평 받침대 간의 거리 중에서 뭐죠? 25분의 1, 2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수직 또는 수평 받침 간 거리 중에 작은 값에 2분의 1 이상 되게끔 벽체의 두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용 설계법을 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100mm 이상을 써야지 이거를 구조벽이라고 전단벽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요? 실용 설계법을 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압축 부재로서의 벽체 설계를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 사실은 엄밀히 보면 따지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실용 설계법에는 지하실 외벽, 지하 외벽이죠. 지하 외벽만, 그 다음에 외벽 및 기초 벽체의 두께를 200mm 이상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는데, 이런 기준도 강제 조항은 아니다. 왜냐? 압축 부재로서 벽체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를 그렇죠?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챙겨보실 거는 뭐냐면 벽체의 최소 철근비입니다. 최소 철근비라는 기준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철근비. 여기 보면 벽체의 수직 및 수평 최소 철근비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번과 2번과 3번으로 따라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벽체의 수직 또는 수평 철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단 철근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단 철근량 우리가 기준에서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전단 보강 철근량의 소요량이 요 앞으로 설명드렸던 최소 철근량보다 큰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야 된다. 그죠? 전단에 대한 여기 보면 콘크리트 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에서 벽체에 대한 전단 설계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크면 요걸 물론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양이 적으면 최소한 요만큼은 넣어줘야 됩니다라는 설계 기준상이 있는데 보면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 철근비요. 수직근이죠. 수직 철근의 최소 철근비는 1번을 좀 주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설계 기준 항복 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서 D16 직경 공칭 직경이 D16mm 이하인 호칭 직경이죠. 호칭 직경 D16mm 이하인 이형 철근은 몇 퍼센트요? 0.0012. 그러니까 0.12% 이상은 돼야 된다. 어떤 단면에 대해서?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이형 철근은 여기 보면 0.15% 이상 넣어줘야 되고 또 지름 16mm 이하인 용접 철근은 0.1% 이상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2번과 3번은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고 1번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수직 철근은 최소 철근비가 0.12%다라고 그렇죠?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 보면 요번에는 수평 철근비죠.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 철근비는 몇 퍼센트죠? 좀 더 커졌죠? 0.0020. 그러니까 0.2%. 여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커졌습니다. 그렇죠? 기준상에 커져 있고 나머지 이형 철근도 이렇고요. 그리고 지름 16mm 이하의 용접 철망은 마찬가지로 0.2%인데 왜 수평 철근비가 수직 철근비보다 커졌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수직 철근비가 왜 커졌을까? 그것은 이렇게 보면 이 벽체는 기둥과 같이 항시 어떻게 보면 압축력을 받고 있는 부재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압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항시 일반적으로. 그러면 균열이 발생한다고 칠 때 균열이 이런 수평 방향의 균열이 발생을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수직 방향의 균열이 발생하기 쉬울까요? 누르고 있는데. 그죠? 수평 방향의 균열은 잘 발생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누르는 중력 하중이 이거를 제어하기 때문에 구속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구속력이 없는 이렇게 이런 수직 방향의 균열들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수직 방향의 균열을 제어하는 철근은 어떤 철근이죠? 이거를 가로지르는 수평 방향의 철근이죠. 수평 철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의 이 기준은 수평 철근의 철근비가 0.2%로 수직 더 많은 겁니다. 이 수평 철근비가. 그렇죠? 수평 철근이 수직 방향의 균열을 제어하는 철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슬라브의 건조 및 온도 철근 정도의 철근비를 넣어줘야 된다고 규정한 반면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수직 철근은 이게 수직 균열은 뭐를 제어하겠죠? 이게 수평 균열이죠.
수평균열은 제어하는 게 수직철근이죠. 그렇죠? 이게 크로스로 지나가는 수직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온도 철근량인 0.2%보다 더 적게 넣어주도록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준을 살펴보면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 따라서 수직 및 수평 철근을 벽면에 평행하게 양면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 지하실 벽체, 지하 외벽이겠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양면에 배치하는 거, 표면 쪽으로 양면으로 배치하는 게 보통 폭배근이라고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그 양면에 배치하지 않고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한 열만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준에서는 250mm 이상의 벽체부터 양면에 배치하도록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죠. 근데 실무에서는 양면으로 많이 배분합니다. 그 이하의 벽체에서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내력에 의한 어떤 균열도 있겠지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있다 보니까 철근을 그 벽체의 면 쪽으로 가까이 배치할수록 면에 발생하는 균열의 제어 능력이 좋죠. 그래서 사용성의 측면에서 실무에서는 뭐 180mm 벽체 이상들은 대부분 다 양면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200mm의 벽체들도 양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벽체, 예를 들어 150짜리, 그죠? 150mm 정도의 철근도 어떤 엔지니어들은 경우에 따라서 양면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철근이 너무 벽체 두께에 비해서 철근량이 너무 촘촘하니까 이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엔지니어들은 단백은 양면에 배치 않고 한 면에 배치하는 정도의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뭐 인천공항 프로젝트를 할 때, 오래전에 그 외국에서 한 엔지니어들의 그 설계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그쪽에는 200월도, 그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단백은 양면 배치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과감하게 쓰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는 아무래도 양면 배치를 요거 이하인 벽체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잘 쓰이진 않지만 벽체의 외측면, 벽체가 있으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외측면이라는 거죠. 외측면의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해서 전체 소요 철근량의 2분의 1 이상, 그렇지만 3분의 1 이하로 하여야 되고, 그리고 외측면부터 150mm 이상 또는 벽체 두께의 3분의 1 이내에 배치하여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내부 쪽, 그죠? 실내 쪽은 벽체의 내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한 소요 철근량의 잔여분을, 아까 위에서 배분한 거에 대해 잔여분을 내측면부터 20mm 이상 그 벽체 두께의 3분의 1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실무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측면에 온도 수축의 영향을,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건조 수축든 뭐 온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에 수직철근이든 수평철근이든 더 많이 내측면보다 다른 간격으로 배치를 할 때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실무적으로는 시공성이 또 안 좋죠. 바깥쪽 철근하고 내축 철근량의 간격을 달리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철근공들이 잘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똑같은 간격에 그러면 똑같은 직경의 철근을 수직철근이든 수평철근이든 주로 많이 씁니다. 사실은 쓰는데 기준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또 기준에는 수직 및 수평철근의 간격은 벽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mm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게 크리티컬하니까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벽체에 수직 철근이 집중 배치된 벽체 부분의 수직 철근비가
0.01배, 그 1% 이상인 경우, 그렇죠?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기둥에 준해서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챙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외에는 띠철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이때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벽체 두께 이하여야 하며 왜냐하면 벽체의 띠철근에 대한 제한도 벽체의 최소폭 이하로 배근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도 그거에 준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직 철근이 압축력을 받는 철근이 아닌 경우에는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어느 경우죠? 수직 철근이 압축력을 받는 철근이 아닌 경우. 벽체는 일반적으로 다 그 중력하중에 대해서 힘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제가 벽체 설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벽체 양 단부에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기둥 각층 상부에 볼을 형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볼을 형성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볼은 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위아래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는 기둥을 설치를 하고 벽체에 그러니까 위아래는 볼을 설치를 해서 이 볼을 통해서 하중을 어디로요? 바로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게 구조 컨셉을 잡고 이 사이에 껴져 있는 이 전단벽, 전단벽은 순수한 전단 저항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벽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압축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전단벽인 경우에는 끼어있는 전단벽인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고요. 실무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뒤에 이제 또 살펴볼 텐데 계급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계급부 주위에는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최소철근량 벽체의 최소철근량 이외에도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2열 배치된 벽체에는 2열 아까 양면 배치된 2개의 D16 이상의 철근을 배치를 해야 되고 1열 배근된 벽체에는 1개의 D16 이상의 철근을 창이나 출입구 등의 계급부 주위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근들은 계급부 모서리에서 설계 기준 항도 FI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게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준을 살펴보면 요번에는 다른 기준인데 아까 벽체의 전단 설계에 의한 또 최소 철근비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걸 살펴보면 이걸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수 전당력 VU가 파이 VC 뭐라 그랬죠?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공칭 전단 강도라고 부르죠. 요거의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벽체가 개수 전단력이 작은 경우, 그렇죠? 작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최소 철근비를 적용하거나 수직 철근, 수평 철근을 적용하거나 또는 요 밑에서 설명할 그렇죠? 밑에서 그쵸. 다음에 2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철근을 적용하거나 앞에서 살펴봤던 그 최초 철근비 있죠. 최초 철근비 예를 들어서 수직 철근비는 뭐죠? 보통 0.12%, 수평 철근비는 0.2%.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또는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배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통 작은 철근비 요거를 적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게 빨간 게 중요합니다. VU가 2분의 파이 VC를 초과하는 경우 보아 같은 경우는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트랍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어쨌든 벽체도 요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단력에 저항할 벽체 철근은 아래에 2번부터 5번까지 규정을 따라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요게 보면 주의하게 여기 몇 퍼센트를 이상 넣어줘야 되냐면 0.25% 이상을 넣어줘야 됩니다. 보면 0.0025죠. 그러니까 0.25%. 그죠? 수평철근도 그렇고 수직철근도 그렇고
결국은 0.25% 이상으로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 한번 구조 기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콘크리트 전체 수직 단면적에 대하여 수평 전단 철근 단면적의 비 로 H라고 한다면 호리젠탈이요 0.2%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수평 전단 철근의 간격은 거기 보면 LW 아까 뭐라 그랬죠? 벽체의 길이, 그렇죠? 길이의 5분의 1 이하로 배근해야 되고, 3H 벽체의 두께의 3배 이하로 배근돼야 되고, 또는 450m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수직철근이요. 수직철근 콘크리트 전체 수평 단면적에 대해서 수직철근이요. 수직 전단 철근의 단면적의 비, 로 L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수식 있죠? 요 식에 의해서 넣어주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0.2%, 0.25% 이상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기준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로 L은 소요 수평 전단 철근비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 요 식을 보면요, 이 식을 보면 여기 보면 수직근, 아까 수직근도 아까 뭐라 그랬죠? 수직근도 전단 보강 철근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직근도 전단 철근이라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요 수직 전단 철근량은 요 공식에서 보면 먼저 여기 로 H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이 로 H 마이너스 0,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로 H를 구하고 나서, 그쵸? 로 H에 따라서 산정되는 게 수직 전단 철근비라는 거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계산상은, 해당되는 수평 전단 철근량을 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요 산식에 의해서 여기 보면, 그 벽체의 높이와 벽체의 길이에 따른 변수로 인해서 로 L이 수직 전단 철근 단면적이 결정이 된다는 거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 구조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전단 철근의 간격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LW 벽체 길이죠. 길이의 3분의 1 이하, 그 다음 벽체 두께의 3배 이하, 그 다음에 또한 450mm 이하로 배근의 간격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구조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있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로 콘크리트 전단벽의 배근 상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상세를. 그래서 아까 보통 전단벽의 배근 설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배근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외단부 보강 휨철근과 그 다음에 그 외단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를 등간격의 수직철근이 있는 벽체 설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잘 쓰이지는 않은데, 보통 강진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보통 전단벽 설계 방법입니다. 그거에 의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전단력에 의해서, 아까 전단력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뭐가 계산된다 그랬죠? 수평 전단 철근비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직 전단 철근비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그래서 계산을 하고 전단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평 철근 직경을 이용해서 수평 전단 철근비를 이용해서 이제 철근의 직경과 그 다음에 이제 간격 같은 거를 결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수평 철근량이 결정되면 수직 철근량이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 수직 철근비를 이용해서 수직 철근의 직경과 간격을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부 보강근의 직경, 요 단부 쪽에 직경과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압축계 아까 PM 상관도 있었죠. 축하중과 한 방향, 강축 방향 휨 모멘트를 이용해 가지고 PM 상가도상의 최적의 조건을 결정해서 그 철근량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결정했던 초기 수직 철근비 이상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단면입니다. 여기 LW는 벽체의 길이, 그렇죠? 길이고, 그리고 H는 벽체의 두께라고 보면요.
몇 개라고 두께라고 보면 단부에 보통 이제 보라고 생각하면 캔텔리버 보라고 생각하면 솟구쳐 있는 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흰 변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보에서의 주철근은 어떻게 죠? 보 단면의 외단부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휨 설계에 따른 단부 보강 철근을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양 단부에 보라고 보시면 보의 어떤 중립축에 대해서 그렇죠? 인장 철근량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중앙부는 그 집중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집중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부에 여기 수직철근은 수직철근은 축방향 역에도 견디겠죠. 왜냐하면 기둥의 주철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수직 전단 보강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직철근은. 그리고 이 수평철근은 벽체의 수평철근은 보의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수평 전단 보강 철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더 주의할 게 보면 여기서 위치를 좀 보시면 돼요. 벽체 철근의 보통 전단벽에서의 벽체 보면 수평 철근과 수직 철근 중 어느 철근이 바깥으로 나가 있죠? 보로 보면 보도 스트럽이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주철근보다 외곽으로. 마찬가지로 수평 전단 보강근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게 그렇죠? 유리하죠. 구조적 효율적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수평 전단 보강근이 여기 수직 철근보다 바깥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에서. 그것도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실무에서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단부 보강근을 흰 보강근을 따로 넣어주지 않고 그냥 등간격으로 일률적으로 넣어주는 배근법입니다. 설계법이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공 편의상 되게 좋겠죠. 시공 편의상. 그래서 시공 편의상 등을 고려해서 보통 아파트 설계할 때 아파트 내력벽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살펴보면 수직 철근이 등간격으로 배치되는 벽체 설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전단역에 주어지는 그 벽체에 작용하는 전단역이 있겠죠. 그 전단역에서 초기 수평 전단 철근비를 구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직 전단 철근비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초기 전단 철근비를 이용해서 수평 철근의 직경과 간격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직 철근은 이때 이제 수직철근의 직경과 간격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이 수직철근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수직철근은 그렇죠? 기둥의 주철근과 같이 축방향형 철근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휨 보강 철근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전단 보강근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PM 상가동상의 최적의 조건을 결정해서 이 철근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수직철근이 최소 수직철근비를 만족하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수평 전단 보강근이 수직철근의 바깥쪽, 그렇죠?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거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철근은 안쪽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시공적으로 편의적으로 되게 등간격 배치가 유리하다. 그리고 많이 사용된다. 챙겨보시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벽체 리스트를 예를 들어 든 겁니다. 그 벽체 리스트가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티크니스고요. 단면입니다. 벽체의 두께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철근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철근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그렇죠? 그림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벽체의 넘버도 여기는 CW1, 코어 월 1, 뭐 이렇게 표현했나 보던데요. 여기서는 그리고 코어 월 2, 코어 월 3 이래가지고 벽체의 넘버를 맨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두께를 지정해주고 여기 두께는 보면 300 두께인가 봐요. 300 두께로 이렇게 쭉 표시되고 그 다음에 그 보강근을 수직근과 수평근으로 표현해서 각자 이렇게 배근 직경과 간격을 표시해 주면서 설치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 엔드 보강근 있죠. 보강근이 필요할 경우는 엔드바 아까
단부 쪽에 들어가는 복강철근량을 넣어주고요. 그거는 결국 그 층수에 따라서 층수별로 배근량이 달라지죠. 그죠? 배근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지상층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부로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수직 철근량과 수평 철근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그렇죠?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 항상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축하중과 휜 모멘트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철근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축하중은 크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또 그거와 관련된 그 휜 모멘트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붕층 근처에서는 수직 철근 양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네요. 여기 보면 그죠? 지상 11층에서 17층까지는 수직 철근이 10mm 150 간격이었는데 그죠? 지붕층에서는 13mm 150 간격으로 좀 더 증가됐죠. 이 경향에 이런 경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벽의 최소 철근량이라는 거 그래서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최소 수평 철근비는 벽체 전체 단면적에 있어서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수평 철근은 0.2%라고 했고요. 로에치라고. 이번에서 수직 철근비는 최소 철근비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예, 0.12%로 조금 낮추게끔 기준에서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이들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은 벽체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벽체량이 많잖아요. 벽식 구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위쪽으로 지상층으로 높이 이제 지붕층 가까이 가게 되면 거의 최소 철근비로 철근 배근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힘을 덜 받는 거죠. 벽체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 최소 철근비를 좀 한번 잘 따져봐야 돼서 한번 제가 한번 나타내 봤는데 벽체 두께가 180mm인 경우에는 이거는 보면 수평 철근 같은 경우에는 0.2%로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 뭐 310mm, HD 10mm, 397,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90 이내로만 가면 되죠. 390 이내로 적어도 배치는 해야 되는데, 뭐 5cm 단위로 자른다 그러면 전 실무에서 이런 것도 많이 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이 쓰죠. 5cm, 300, 이하야 되니까. 그리고 수직 철근비는 양면 배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양면 배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수직 철근비는 0.12%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만큼 나와요. 철근비가. 그렇지만 아까 여기 450mm 이하로 가면 그 최소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그렇죠? HD 10mm 450으로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 두께는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수평 철근에 양면 배치했을 때 최소 철근량은 HD 10mm 350이 되고요. 그리고 수직 철근량은 마찬가지로 450 이하로 감아야 되기 때문에 HD 10mm 450 이하가 되고 그리고 벽체 두께 250mm 같은 경우에는 수평 철근 양면 배근 시 그렇죠? 이 정도 10mm 286 그러니까 5cm 단위로 나눈다면 250mm로 이렇게 많이 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450mm 이하로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고 300 같은 경우 벽체 두께 300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넣어야 될 철근 양에 대해서 구조 엔지니어들이 물론 잘 챙기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수직 철근 같은 경우는 직경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되죠? 밑에서 올라오는 수직 철근의 직경과 그 위에 연결되는 벽체의 수직 정근의 직경.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하부에는 큰 직경의 철근이 오다가 위에는 작은 직경의 철근으로 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이 간격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음 길이만 확보하면 되죠. 여기 이음 길이만 확보하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전단 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전단벽은 모든 수직 철근을 인장철근 정착 또는 인장철근 이음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했죠. 왜 그렇죠? 왜냐면 그 수직 철근이
인장 보강 휨 철근으로 봤을 때 인장 철근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 철근 정척과 인장 철근 이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이음 길이를 이렇게 등간격의 경우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직경과 큰 직경이 혼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철근의 이음 시간에 배웠죠.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직경의 철근을 인장 겹침 이음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음 길이는 직경이 큰 철근의 정착 길이와 LD, 직경이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1.3LD B급 이음 중에서 어떻게 죠? 큰 값 이상만 하면 됩니다. 큰 값 이상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압축 철근이라고 한다면 이게 압축 철근 내력벽이라고 해서 그 전단벽의 역할을 안 하게끔 수직 하중만 정하게 한다면 요거는 저 이음 길이는 압축 철근의 이음을 하면 되겠죠. 그 압축 철근의 이음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직경이 큰 철근의 정착 길이, 압축 철근 정착 길이, 그 다음에 직경이 작은 철근의 압축 겹침 이음 길이 중에서 큰 값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배근에서 단배근으로 바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밑에는 뭐 격제의 두께가 뭐 작아지고 뭐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뭐 쓰이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부에서 올라가는 거는 복배근인데 상부 벽체는 단배근이에요. 그렇죠? 단배근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여기 뭐 다울바를 쓴 거죠. 여기 보면 다울바를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장철근 정착을 한 거죠. 다울바를 사용해서 인장철근을 절창하고 그 다울바는 상부 철근의 간격대로 다울바를 심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장 겹침, 다울바와 상부 철근의 수직근을 인장 겹침을 해서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어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배그를 하면 되고요. 여기 그림상에서도 계속 보이지만 수평철근이 바깥쪽에 있죠. 수직철근에 비해서 그렇죠? 바깥쪽에 있다는 거 한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상하 수직철근의 간격이 다를 경우 이것도 예전에 그 철근의 이음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부 철근, 수직 철근하고의 간격과 상부 노란색의 수직 철근의 간격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음에는 여기 보면 직접 접촉되는 이음이 있고요. 비접촉 이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철근이 이음을 할 때 항상 직접 이렇게 접촉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 짧은 간격이라면, 순간격이라면 있으면 이것도 비접촉 상태도 겹침 이음 길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철근과 철근의 간격이 여기 보면 5분의 LS 이하이고 그 다음에 150mm 이하인 경우에 비접촉 겹침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LS는 뭐였죠? LS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휨 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 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 이음 길이 LX 소요 겹침 이음 길이에요. 이음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0mm 이하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비접촉으로 겹침 이음 길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왼쪽 1번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요 LS 간격이 순간격이 보면 요거에 이제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연두색의 수직철근과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죠? 여기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배근을 이어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간격이 넓은 경우 그래서 LX의 5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50mm 이상으로 넓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다울바를 씁니다. 다울바를 쓰면 어떻게 다울바를 쓰냐면 여기 보시면 녹색이 하부 철근이고 노란색이 상부 철근이고 여기 파란색이 이제 다울바죠. 그죠? 여기 보이시는 다울바. 파란색의 다울바를 슬라브 상단을 기준으로 하부의 인장 정착 길이를 확보해서 정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위로 뽑습니다. 그죠? 뽑는데 어디까지 뽑냐? 상부 철근과 이 다울바의 어떻게 죠? 인장 겹침 이음 길이만큼 뽑아서 이렇게 겹침 이음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림도 그래서 간격이 넓을 경우 다울바를 사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월 철근, 다월바를 사용하여 상하 수직 철근을 이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벽체의 두께가 변화할 경우, 벽체 두께가 변화할 경우인데 거기 이 벽체 두께 여기 보면 하부 벽체는 두껍고 상부 벽체는 얇을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업셋해가지고 그쵸 밴딩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죠. 가면 되는데 조건은 완만해야 돼요. 이게 경사가 급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슬라브 두께를 D라고 할 때 슬라브 두께 그 다음에 편심거리 있죠. 하부 벽체와 상부 벽체 편심거리 2 요거가 6분의 1 이하인 거나 그 다음에 75mm 이하인 경우는 이렇게 업셋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인장철근 겹침 이음 전단벽이에요. 전단벽이니까 모든 철근을 인장철근 이음이든 겹침해야 된다고 했죠. 그 때문에 인장철근 겹침 이음이라고 여기는 표시를 그림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부의 녹색 철근을 슬라브 상단을 기준으로 쭉 뽑고 얼마큼 뽑는다? 인장철근 겹침 이음 길이 이상으로 뽑고 거기에 상부 철근을 여기서 겹쳐 이음해서 배근을 하면 된다는 거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런데 이제 벽체의 두께가 너무 심하게 변해. 그렇죠? 벽체의 두께가 변하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편심이 6분의 1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요 편심 거리 2가 7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렇죠? 요 길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부 철근의 수직 철근은 슬라브 안에서 이렇게 인장 철근 정착으로 해서 마무리합니다. 이게 녹색 철근 보이시죠? 그래서 인장 철근 정착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월바 철근, 다월바를 철근을 따로 밑에 슬라브 하단으로 해서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정착하고 위에 인장 겹침 이음끼리까지 뽑아서 다월바를 뽑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부 수직철근을 그렇죠? 이음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녹색 철근은 마무리 그쵸? 슬라브 쪽으로 인장철근 정착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림상 보면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마무리하고 여기에 다울바를 설치를 하되 다울바의 하부는 인장철근 정착기를 만족해서 충분히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울바의 상부는 B급 인장철근의 이음길이 그러니까 1.3LD죠. 인장철근 겹침 이음길이만큼 뽑아놓고 거기에 상부철근, 수직철근을 접쳐서 또는 비접촉으로 좁은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이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벽체 외단부의 보강 사항인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 벽체의 수평철근이에요. 이거 단면인데 여기 보면 수평철근이 바깥쪽에 나와 있고 수직철근이 안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수평철근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단부에서는 여기 뭔가 정착할 곳이 없잖아요. 왼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뭔가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수평철근은 벽체의 수평철근은 전단벽의 경우 뭐라 그랬죠? 수평 전단철근이 보강철근 있죠? 그러면 전단 보강철근은 개념의 컨셉상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장철근인데 인장철근 정착을 할 곳이 외단부에서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평철근이 쭉 와가지고 뭔가 이 반대편의 수평철근만큼 이렇게 뭐라 그러는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속을 시킴으로써 인장철근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게 컨셉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LD에 해당되는 그 유형발을 이렇게 U자로 생긴 유형발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벽체철근, 수평철근형을 이렇게 쭉 와서 이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감아서 폐쇄형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공 편의상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철근형은 단부까지 와가지고 피벽 두께 만족을 해야 되겠죠. 여기 와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유형바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연속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연속성을 유지를 하는데 이 연속성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1.4LD로 인장 이음 길이를 확보해 주는 게
예, 이게 좋습니다. 양쪽은. 그래서 읽어보면 벽체 외단부에 설치되는 수평 유형반은 수평 전단철근의 인장철근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그리고 시공 편의상 수평철근과 B급 인장인 1.3LD라고 했죠?를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이런 유형반은 또 구조적으로 외단부의 수직 보강철근을 구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사실 기준에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1.3LD로 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줄여줘도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상의 명확한 기준상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구조 설계자별로 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가 그거는 또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런 컨셉상 인장철근 정착을 위해서 U반은 1.3LD만큼 길이를 확보해 주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 밖에 또 이제 그 교차부는 어떻게 합니까? 교차부도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여기 보면 전 수평철근이 수평철근 여기 수평철근이 바깥에 있죠. 수평철근이 쭉 오다가 담부 쪽에서 인장철근 정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하면 이 U발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장철근 정착만 담부 쪽에서 근데 이쪽에 가로 있는 벽체는 요 직각이 있는 벽체에 인장철근 정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형발을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공 편의상 이렇게 수평철근은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마무리 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철근도 수평철근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인장철근 정착을 그 유형바로 1.3LD 그렇죠? 또 이쪽도 유형바도 1.3LD로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게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굳이 이런 경우에는 이 벽체는 가로 있는 벽체 또는 이 가로 있는 벽체는 세로 있는 벽체에 인장철근 정착을 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유형발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건 뭐 하이브조 Q&A에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차부에 꼭 유형발을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이거 유형발을 안 써도 됩니다. 그 대신 수평철근이 뭐 만나는 정착부에 인장철근 정착을 하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T자인데 여기는 이제 그 세로에 해당되는 벽체의 수평철근은 패싱이 되잖아요. 이렇게 패싱이 되니까 뭐 연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무상이 없는데 이쪽 철근양 가로 방향의 수축 철근양은 와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 철근양에 인장철근 정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유발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시공 편의상 이렇게 유발을 써서 인장철근 정착을 해도 된다. 이런 거 또 챙겨보셔야 되고요. 여기 십자 같은 경우는 굳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평철근이 뭐 이렇게 쭉 반대편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가로도 연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유형발을 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챙길 것이 이렇게 교차부에 이제 보면 보강근을 넣습니다. 관례적으로 또는 보강근을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휜 보강근으로서 내진 성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담부 보강 수직근은 관례적으로 보면 중앙부 수직 철근이 10mm 또는 13mm가 이제 교차돼서 올 때는 큰 철근이야. 13mm 4대 13mm 철근을 여기 하나, 둘, 교차부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 양쪽으로 오는 벽체 수직 철근이 16mm, B16 이상일 경우에는 오는 철근에 동일 직경의 철근양을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큰 철근양으로 넣어주죠. 이쪽으로는 수축 철근양, 오는 수직 철근양 중에서 그죠? 큰 값으로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 예, 고전적인 배근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수평철근이 수직철근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또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부 벽체, 최상층 벽체와 지붕층 슬라브가 어떻게 만난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상부층에 이제 벽체면 벽체 수직 철근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슬라브에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게 어려울 경우는 이렇게 U바를 사용해서 수직 철근에 인장 정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챙겨보시고 밑에 그림과 같이 U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림상으로는 여기 보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수평 철근의 간격이 S2라고 할 때 시작점은 이 페이스면부터 2분의 1 간격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수평 철근의 간격이 S2라고 할 때 2분의 S2부터 시작해서 수평 철근을 배근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벽이죠. 외벽. 이쪽은 외 측면에 면하는 벽체고요. 벽체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슬라브 두께라고 한다면 아까 보면 또 피복 두께가 좀 다르죠. 외측면에 외기에 면하는 외기 공기에 면하는 철근의 피복 두께는 40mm 이상이었죠. 그 다음에 내부에는 20mm 이상이니까 이게 들어가는 높이가 그렇죠 다릅니다. 피복 두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직 철근은 인장 철근 정착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슬라브 하단의 피스면부터 이 길이가 인장 철근 정착. 또 인장 철근 정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슬라브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제 이 슬라브 설계를 할 때 보면 이 담부 조건을 고정으로 보느냐 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슬라브 설계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보통 전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분무미터가 걸리는 상부 철근이 이렇게 와서 인장 철근 정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벽체를 기준으로 벽체의 페이스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인장 철근 정착을 하면 여기를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고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거를 핀으로 보고 한 150mm 이상만 이렇게 꽂아주면 또 설계는 또 간편해질 수도 있지만 슬라브 배근 양은 또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고려를 설계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볼 때 주의할 거는 보통 벽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내 강성만 고려를 하고 면의 강성을 무시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근데 그런데 이 슬라브를 설계할 때 그걸 고정으로 봤어요. 고정으로 보고 이 슬라브는 설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슬라브의 휨 모멘트가 뭐 여기서 패스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게 이 슬라브의 휨 모멘트, 담부에서의 휨 모멘트가 어디 영향을 미쳐요? 벽체의 면에 그렇죠? 면의 휨 모멘트로 이렇게 휨 모멘트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슬라브 외단부의 부 모멘트가 벽체의 면의 힘으로써 그렇죠? 영향을 미쳐요. 이거에 대해서 구조 엔지니어가 별도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 해석상의 모델링상에서는 면의 힘에 대한 고려를 안 하는 걸로 모델링을 했다면 그 벽체의 그 철근양 산정할 때 보통 이제 컴퓨터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철근양을 검토를 하는데 그게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 벽체를 면내 강성만 고려를 했다고 한다면 외부 벽체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로스의 영향으로 인한 휨 모멘트, 면의 휨 모멘트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배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테크닉적으로 보통 그 면외 맨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체 같은 경우는 보통 적어도 간격을 300mm 이하로는 넣어주죠. 300mm 이하의 간격으로는 넣어줍니다. 그리고 외기에 면하는 벽체는 또 건조수도뿐만 아니라 온도, 외기의 그 온도차로 인해서 온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전 관례적으로 이전부터 아파트 설계할 때 외부 벽체는 10mm, 뭐 300 이하로는 배근을 해주죠. 응력상 그렇게 필요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또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번에는 층 차이가 좀 크게 나는 벽체인 경우, 벽체 편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벽체의 중심 라인이 하부 벽체와 상부 벽체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볼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죠? 볼을 설치해서 이렇게 힘이 상부 쪽에서 내려온 힘이 원활하게 하부로 잘 전달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라멘 구조에서, 그렇죠? 라멘 구조에서 상부 벽체와 하부 벽체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볼을 설치해서 월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월가다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상부 벽체와 하부 벽체가 어긋나 부분에서 생기는 비틀 모멘트에 어느 정도 저항하게끔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부 벽체의 수직 벽체는 상부로 인장철근 정착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못 올라가면 이렇게 꺾어서 인장철근 정착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부 상부 벽체의 수직근은 뭐 다월바를 이용해서 요 슬라브 상단을 기준으로 인장철근 정착을 하고, 그리고 상부에는 인장철 이음까지 뽑아 넣어서 뽑아 넣고 상부 철근을 접촉이나 비접촉 형태로 겹침 이음을 함으로써 배근을 한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번에는 평면입니다. 이번엔 평면인데 한 벽체에서 피복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는 전 발코니라고 해서 내부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외부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하죠? 거실이라고 표현했나요? 표현한다면 이게 평면상 그러면 이제 피복 두께가 다르잖아요. 피복 두께가 여기는 둘 다 실내기 때문에 내부 벽체의 피복 두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D35 이하는 20mm고 초과되면 40mm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닮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외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특히 외출 노출되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아까 16mm 이하일 경우는 40mm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수평철근도 이렇게 오다가 업셋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업셋.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예,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기에 노출된 벽체와 실내에 노출돼서 외기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의 피복 두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벽체 계구부 배근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한번 읽어봤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벽체의 최소 철근비라는 게 있는데 계구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계구부 주위에는 4.2. 가로열고 1에 규정된 최소 철근량, 아까 최소 철근량 계속 얘기했어요. 최소 철근량 이외에도 수직 및 수평 두 방향 다 2열 배치된 벽체에서 두 개의 D16mm 이상의 철근을 벽체나 출입구 등의 계구부 주위에 배치해야 한다. 이때 이러한 철근은 벽체 모서리에서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장 정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벽체 계구부 보강 철근에 대한 참고 문헌들을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계구부의 크기는 300mm 이하이고, 그리고 주근이 벽체에 의해 끊기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철근 보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강근은 양방향 모두 보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벽 계구부에 의해서 절단된 철근이 있잖아요. 계구부에서 끊어지는 철근이야. 이것들은 2분의 1씩 계구부 양측으로 더 이렇게 보강근 형태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벽체 단면적은 두 대의 D16mm, 그죠? 각각 양면에 이상 철근량을 계구부 모서리에 인장철근 정착만큼 연장하여 정착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창구문에서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그림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창문이든 계구부가 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그러니까 두 대의 D16을 사방에, 그렇죠? 위아래 새로 계구부 주위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계구부에서 요 연장선은 LD 인장철근 정착을 만족하게끔 더 연장해서 배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면상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의 16mm 이상 철근, 두 대면 요거 해당되는 거죠. 이상의 철근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형발을 설치한 거는 수평철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장철근 정착을 위해서 유형발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요런 거를 예를 들어서 좀 상황이 안 돼서 좀 뭐라 그러나 어겨야 된다. 그러려면 전 책임구조기술자, 구조원 설계자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이런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를 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벽체 계구부의 배근 상태 중에서 그 경사 철근 있죠? 이렇게 사방에 경사로 이렇게 들어간 철근을 넣어줘야 되느냐 안 넣어줘야 되는 게 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기준상에는 이 경사 철근에 대한 계구부 주위의 경사 철근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뭐 안 넣어준다고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의 뭐 원인, 유형, 대책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초에 거기에 보면 사실 계구부 주위의 경사철근량은 균열 제어에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구부에는 전단번개 같은 경우에도 그 계구부 주위에 응력 집중이 생기거든요. 응력 집중이 생기고 응력 집중이 생김으로써 그 주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균열들, 대각균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계구부 그 주위에는 경사철근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엔지니어 설계자에 따라 또 생각이 다 다르시고 또 뭐 구조 일반 사항에 나가는 디테일들도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설계 기준상에는 없지만 구조 설계자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계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굳이 빼겠다고 한다면 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될 때 다른 배근에 대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